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네, 소연쌤. 올해는 수능 황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년보다 한 4에서 8도 정도 기온이 높다고 합니다. 11월인데도 날씨가 포근해서 수험생들은 추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험장으로 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후에는 그래도 비 예보가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겨갔기를 바라고요. 시험 끝나고 우산 쓰고 뽀송하게 집으로 안전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 30분 전에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났는데요. 국어는 수능 시험의 첫 과목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2025 수능을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들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한 든든한 지원군들이시죠.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EBS 국어 강사 남궁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연계교재 집필과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와부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BS 국어 강사 최서희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최서희입니다. 현재 중동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국어 영역에서 다수 출제되어 당황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죠. 남궁민 선생님. 네, 지난 네, 수능 잠시만요. 네. 지금 세종시 쪽 브리핑 쪽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2025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세종시 교육부 현장 브리핑을 연결해서 연결이 네. 아직 안 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을 또 끌었는데 본의 아니게. 네네. 네. 괜찮습니다. 작년 수능이요. 이른바 이제 그 킬러 문항 이슈 이후에 그쵸. 치러진 첫 번째 수능이었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 표준 점수가요. 133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척도로 사용되는 게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인데 무려 150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높았네요.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더 체감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어와 매체 선택자의 경우에는 원점수로 84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독서에서 인문 복합 세트 그리고 또 문학에서는 또 뭐 소설이라든지 갈래 복합 세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죠. 특히 이제 확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1위와 5위가 화법과 작문에서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네. 네. 작년도 수능을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국어 선택 과목이 배치되어 있는 35번부터 45번까지 중에서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이 4문제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 중에서 선택 과목부터 이제 골라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서희 선생님께서 예상과 달리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함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잘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비교적 내가 풀어내기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뇌를 깨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진정이 된 상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험생들이 잘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1교시 국어 끝났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또 다음 교시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많이 긴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네. 세종시 쪽에 브리핑이 이제는 연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2025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 교육부 브리핑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윤은구 선생님이십니다.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천안중앙고등학교 한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한병훈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EBS 현장 교사단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게 된 천안중앙고등학교 한병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출제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분석하였는데요.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와 작품, 핵심 개념 등을 50% 이상 연계하였고 특히 문학 영역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가 높아 연계 교재를 통해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충분한 대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출제됐는데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정보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경 지식에 따른 독해의 유불리가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항의 선지는 과도한 추론 없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돼서 수험생들이 겪는 시간 부족의 어려움은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쉬운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안배하여 학생들의 보다 더 다양한 수준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독서에서 인문 주제 통합, 과학기술, 사회, 3개의 지문이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작품이 전문이 그대로 출제되었고 고전 소설은 지문의 대부분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은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에서 7번 문항은 인문 주제 통합 지문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이 가에 제시된 박은식과 나에 언급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고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해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13번 문항은 확산 모델의 과정에서 확산 모델 구성 요소의 기능을 보기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이 보기에 제시된 A의 단계가 순 확산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고 역확산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어서 각각의 과정에서 A 단계의 결과를 예측해야 하므로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참고하여 다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27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작품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생소한 작품이므로 학생들이 다 작품의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계획을 묻는 45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를 해석하고 초고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간접 인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39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은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칭, 지시, 시간 표현이나 높임 표현 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이 39번 문항은 간접 인용 표현을 바탕으로 원 발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묻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연계율, EBS 연계율과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특히 문항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느낄 연계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문항의 연계율은 51.1%, 총 23문항이며 연계 문항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최근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정보와 문항 선지 간의 명확한 대응을 통해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경감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문항 영역의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서는 4개 지문 중에 3개 지문이, 문학은 7개 작품 중에 3개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꾸준한 독해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인데요. 여기 그 설명 초반에 보시면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9월 모의평가만큼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아까 쉽게 출제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렵기는 더 힘들 것으로 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난이도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올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난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도 포함돼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두 개의 올해 치러진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보자면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 좀 가깝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준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9월 모의평가에서의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서 잘 준비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9월 모의평가 정도 수준 되겠다라고 이렇게 체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좀 전 질문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월 모평과 가깝게 출제됐다고 하셨는데 9월 모평 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가 지금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2023학년도 수능이라든가 9월 모평이나 6월 모평이나 작년 수능이나 이게 다 난도가 너무 극단적이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난이도가 감이 안 잡혀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9월 모의평가랑 이번 수능은 사실 근접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또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전히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의 일정 정도 유사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실 이 9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생들의 준비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난도 조정들이 사실 선지상에 조금 분석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비슷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없으셔서 네. 네, 저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인데 추가 질문 드리자면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 9월 모의평가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난이도가 그거보다는 쉽다는 의미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변별력이 확보됐는지가 의문이 굉장히 제기됩니다. 킬러 문항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EBS 연계 체감도도 높았다고 하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변별력 확보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선지에서 세부 조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에서 세부 조정이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문 통합 지문에서 여기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한 다음에 그 관점에 따라서 선지에 나와 있는 주장을 파악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개화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화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 가능한 것만 받아들인다. 지문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에는 그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바꾸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눈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했을 때에만 선지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런 문항들이 이제 변별력을 조금씩 확보하는데 그런 선지들의 숫자에 따라서 아이들의 난도 체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그런 선지들이 조금 더 조정돼서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준비도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를 고려했을 때에는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별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최상위권, 이 N수생의 유입과 관련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에만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변별력을 확보한다라는 말에는 사실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뿐만 아니라 상위권과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이것들을 고루 다 변별하는 의미가 중요하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최상위권만을 변별하는 시험, 그들만을 위한 시험이 된다면 중위권과 하위권, 특히 그 친구들은 온전한 공부, 자신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으로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들이 충분히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지문인데 그 안에서 그 각각의 주장들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온전하게 비교 대조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항이거든요.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난이도를 안배하여 포진하였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9월 모의평가에 사실 만점자가 약 4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4천 명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한 100명 중에 1등하는 친구가 만점을 맞은 건데요. 그러면은 한 반 기준 일반적인 학급 기준으로 한 3, 4반 중에 1등하는 친구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그런 100명 중에 1등하는 친구가 100점을 맞은 시험이 사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시험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최근의 수치와는 조금 다를 뿐이지 이전에 만점자가 1%씩 나왔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변별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입니다. 상위권 변별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올해는 N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의대를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도 많은 만큼 만점자를 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도 최상위권 변별이 조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지문을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시면은 아까 말씀 주신 7번 문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지문 말씀이신가요? 네네, 지문이나 아니면 방법에 관련해가지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뭐 등등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난이도를 적절하게 포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지문에서도 사실상 뭐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 이 학생들이 이 지문 내에서 확산 과정의 각각의 구성 요소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이 13번 문항 같은 보기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정만을 대입했을 경우에는 이 사고의 오류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변별력이 있는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과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2시 2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 브리핑을 생중계로 만나봤습니다. EBS 국어 강사 한병훈 선생님께서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매 과목마다 EBS 대표 강사들이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게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EBS 수능 국어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평과 브리핑을 듣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검토를 하셨는데 남궁민 선생님, 이 2025 수능에 대해서 총평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면밀히 풀어보고 이렇게 분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본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정중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정과 변화 이런 게 이번 수능에서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뭐 잘 구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출제 기조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뭐 공통 과목에서 독서하고 문학이 지문 구성의 방식들 각각 이제 4개씩의 지문이 출제되면서 뭐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 수 같은 것들이 뭐 7작품 나올 때도 있고 8작품 나올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는 6작품 나온 경우도 있고 최근에 그랬거든요. 지금 7작품이 나왔고 그 가운데서 3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작품 수를 따졌을 때는 7분의 3이라서 50%에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독서와의 전체 어떤 비중, 비율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출제가 50% 연계율을 거의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독서의 경우에도 지문이 4개가 출제가 됐는데 독서 이론 지문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밑줄 긋기 전략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인문이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인문 복합 지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자의 사상에 관련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를 분석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초고난도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인문 복합 지문은 아마 김준우 선생님이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들으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네네.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 개화기 때 지식인과 관련돼 있는 지문이 역사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철학 지문보다는 그래도 역사 지문이 조금 더 김준우 선생님이 워낙 해설을 잘해주고 공부를 잘 시켜주셔서 그런지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난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았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지문의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 익명성 지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문이 짧으면 학생들이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추론해야 될 부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요. 아직 뭐 면밀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과학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고 기술 지문으로요. 그런 그 패턴들이 이제 평소와 똑같이 이제 반복되어 나왔고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갈래복합 지문으로 현대시 2편과 그리고 현대 수필이 한 편 나오는 셈인데요. 여기 현대시 한 편이 바로 수능 완성에서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연계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 정을선전이 연계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 소설은 이제 이청준의 소설인데 이청준 소설이 보통 성격이 사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그 스타일의 지문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읽고 내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조금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고전 시가는요, 간민가하고 사설 시조가 엮여서 나왔는데 간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특강이었죠. 수능 특강에서 다루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었나 특강이었나 정확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수능 연계교재에서 공부했던 그 작품이 뭐 지문도 거의 그대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한병훈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상으로는 아직 면밀히 풀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6월 모평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느낌에. 제재나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작년 수능하고 6월 모평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1교시를 어떻게 봤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총평 잘 들었습니다. 네. 최서혜 선생님, 그러면은 이번 국어 영역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출제 경향이 있었을까요? 네, 앞서 남궁민 선생님께서 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6월과 9월에서 보여줬던 평가원의 기조를 정확히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했다면 굉장히 친숙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나 EBS 연계 방식이 좀 놀라운데요. 제가 올해 두드러졌던 특징이 EBS 연계가 아주 많은 부분이 지문까지도 그대로 연계가 됐다. 그리고 문항의 출제 요소, 선지 구성 방식까지도 연계를 시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8번 문제, 이게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기억에서 미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 학생들이 헉하고 낯설게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으나 이미 충분히 연습이 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좀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뭐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또 이걸 보시는 수험생 학부모님들은 이 변별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남궁민 선생님, 그 어떤 문제들에서 이런 변별력들이 확보될 수 있을 만한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풀어보기 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도 교육부 브리핑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언급했던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독서에서 7번이나 13번, 그리고 문학에서는 27번, 그리고 화작에서는 45번, 언매에서는 이제 39번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확보한 문제로 거론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에서는 어떤 추론의 정도라든지 깊이 같은 것들에 따라서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특히 또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들이 보통은 이제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학생들이 특별히 까다롭게 여기는 게 과학기술 분야 지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문 복합 지문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도를 조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인문 복합 지문이 조금 지문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해설 방송을 또 해설 강의를 또 찍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EBS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아마 해설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문학하고 화작을 준비하는데 선택 과목 이야기를 하면요. 선택 과목 중에서는 이제 그 언매에서는 39번 얘기했는데 언어 매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매체 분야보다는 언어 쪽이 네, 문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가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39번 문제가 간접 인용 문제인 것 같던데요. 그런 문제를 아마 출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화법과 작문은 늘 두 문제 정도가 제일 주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그 자리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40번 문제가 가와 나를 엮는 화법과 작문의 통합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 지문들을 엮어서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45번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또 볼륨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막 쫓기는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조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언어와 매체에 있어서는 39번,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에 있어서는 40과 45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수험생들이 오면 그 번호 잘 풀었니?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2025 수능은 EBS 연계교재 강의 이러한 것들의 연계율이 50% 정도 연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수진 선생님, 그 연계 문항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연계 자체가요. 그냥 단순히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50% 조금 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 연계도는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독서가 4개의 지문 중에서 독서 방법론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나머지 3개의 지문이 다 연계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연계 제재만 다뤄도 아주 친숙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문항 중 하나가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 13번 문제가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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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그 기출 지문에서 늘상 다뤘던 과정, 절차,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기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각 지문에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각각의 단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조금 잘 잡았어야 이번에 좀 상위권 학생들이 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으로 보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 7작품 중에 3작품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반이 안 되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EBS 연계 교재에서 다뤘던 장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전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네, 특히나 이 현대시나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전 소설이요. 이 정을선 전 우리 EBS 강의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주 강조했던 작품인데요. 낼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장면이 100% 겹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이 안에 물어보고 있는 문항의 지점들이요. 인물의 어떤 성격, 그리고 인물과 인물이 나누는 대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뭐 20번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구나와 같이 약간 다른 옷을 입은 느낌? 예, 그런 문제들도 좀 보이고요. 특히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 대한 정보를 좀 자기 것으로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작품 해석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선택 과목도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요. 네, 네, 네. 특히나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 간접 인용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어요. 이 문항 변별도가 높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항이요. 학생들이 해마다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개념이요. EBS 연계 교재에 100% 그대로 있었어요. 100%. 네네. 뭐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게요. 네, 확실히 연계가 되었다는 거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8시 35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EBS 1TV에서 특별 생방송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2부 국어 영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수험생들은 수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을 보고 나서 조금 의기소침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간절히 응원하고 있을 가족들의 바람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만점 기운을 수험생들에게 팍팍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궁민 선생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모니터를 넘어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해질 그렇죠. 겁니다. 네. 네. 1교시 시험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교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국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만 1교시다 보니까 2, 3, 4교시 계속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발 잘 본 학생들은 들뜨지 않고 못 본 학생들은 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랫동안 수능 연계교재를 비롯해서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험장에 내가 손 꼭 붙잡고 함께 들어간다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든든하게 마음 가져라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옆에 서서 실제로 선생님이 너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수능 끝나고 나서 의외로 그래서 진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과 간절한 마음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강 후기에도 시험 보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맞아요. 들렸다고 자 여기서는 갑툭튀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면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최서희 선생님도 응원 한 말씀. 네, 선생님의 그 감동적인 마음이 아마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 간절함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별똥별의 기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믿고요. 이 별똥별의 기적을 기다려보는 것 충분히 잘했고 또 잘해왔고 또 무엇보다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온전히 여러분이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에게 도착한 깜짝 응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친근한 설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수능 국어 출제 경향 브리핑을 진행한 한배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주 잠깐 카메라 앞에 다시 섰는데요. 일단 너무 고생했다는 말 먼저 해줘야겠죠. 이게 거의 여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원래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하고 나면요. 뭐 후련함이나 후회 등등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기 마련이고 아직 사실 입시 과정 자체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불안함 이런 것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칭찬과 격려로 스스로를 좀 달래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고 도전들 많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들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도달했잖아요. 칭찬받고 격려받을 자격 충분하다.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의 결과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간절하고 소중한 시험이었지만 그 어떤 시험의 결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공의 발판이 될 거예요. 앞으로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을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너무 고생했어요. 네, 브리핑 현장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모습으로 멋진 모습 그러니까요. 보여주셨는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까 봐 평소 모습 그대로 깜짝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편지를 보내신 한배원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몸은 세종시에 계셨지만 마음만큼은 이렇게 따뜻하게 수험생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응원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 올해 입시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국어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5 정시에서 국어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아지는 대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선희 선생님, 어떤 대학들이 있고 또 그 변화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2025 수능 정시에서 국어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대학으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자연계, 인문계, 상경계 모두 국어의 반영 비중이 늘어나서요. 국어가 합격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능 국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학생들이 공부법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남공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국어에도 여러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실질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하기에는 당연히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꼭 일단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은 문학하고 독서인데요. 문학은 각 갈래별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이해하는 눈을 뜨면 개별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내년 수험생의 경우에는 내년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그 문학 작품들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고요. 독서는 키워드를 선정하자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간 재면서 그냥 기출문제집을 들고 막 그냥 씨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독서입니다. 독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문을 찬찬히, 특히 이제 초심자의 경우에는 지문을 깊이 있게 한 지문을 두고 2시간, 3시간을 붙들고 씨름을 하더라도 지문의 구조와 어떤 패턴들을 익히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에 눈을 뜨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를 말씀드리자면 언어와 매체는 키워드를 선정하자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체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학생들이 그 최근 매체들에 대해서는 더 밝으니까 네. 매체의, 특히나 첨단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았대요. 중요한 건 문법이고요. 문법에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매우 체계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위계에 의한 정확한 개념의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바르게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체계적인 공부, 개념의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화법과 작문인데요.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쳐낼 걸 쳐내고 핵심만을 빨리 꿰뚫어 봐서 답을 빨리 찾아내는 요령을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EBS 강의에 요령들 함께 공부하는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쉽게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기보다는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비 수험생 분들은 정말 EBS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방향성을 잘 잡고 1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25 대입 선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또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국어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선희 선생님. 네, 아무래도 국어 과목이 좀 더 중요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전공 선발에는 다양한 전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해와 표현이라는 국어의 기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함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남궁민 선생님께서 수능 국어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능 국어는요, 평가원이 철저하게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출제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독서 과목의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독해에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적 독해가 있고요, 추론적 독해가 있고요, 비판적 독해가 있고 감상적 독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글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줄 아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길렀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면 그 글이
공정한지, 타당한지, 적절한지, 정확한지, 윤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읽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독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비판적 독해 능력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국어 교과를 도구 교과라고 부르는 이유가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학습하고 비판하고 하는 능력을 다 기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 과목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부한 대로 잘 푸는 학생들도 있고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정말 긴장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학 시험이 끝나면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기쁘게 점심 또 든든하게 먹고 이 이후의 시험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처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주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분명 맞았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시 20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남국민 최서희 선생님 고맙습니다.